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램군 책은 제가 옛날에 출간되자마자 사놓고 계속 안 읽고 있었어요. 아시죠? 맨날 일에 치이고 독서지향 책에 밀리고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선정도서에 올라왔으니 꼭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잡았는데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중개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나 다른 각도로라도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만큼만 알아도 진짜 망하지는 않을 그런 내용이 워낙 많이 담겨 있어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책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오늘 이명숙 대표가 너무 꼼꼼하게 교환을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안 보신 분은 이 수업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전 부분을 다 담았고요. 이 책에 담고 있지 않은 몇 가지만 조금 더 가미를 했어요. 후반부에. 그리고 정책이 바뀐 걸로 인해서 이 책의 내용이 조금 지금은 오류가 나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실제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이 책이 제목이 길어가지고 뭐라고 쓸까 하다가 적금밖에 모르던 직장인이 부동산 천재로 바뀌었는데 그분의 노하우를 너무 섬세하게 담아주셔서 너무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적금밖에 모르던 부동산 천재의 노하우에 대해서 대표님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 책에 대해서 그냥 램군의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로 했어요. 램군, 지금은 투자하면서 거의 재테크 강의가 거의 메인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포라는 통계 자료를 위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으셨어요. 예,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닫고 지금은 거의 소그룹 재테크 강의만 메인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도 옛날에 조금 봤었거든요. 많이 보진 않았고 근데 최근 유튜브를 보고서는 저하고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정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전략을 찾아갈 건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쪽이고요. 이제 또 이 투자만 하시니까 정책에 대한 부정 코드가 좀 있어서 자꾸 듣다 보면 저도 세뇌되거든요. 누구 말을 이렇게 듣고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의 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는 최근에는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램군의 이 책을 체계적 접근으로 오류 줄이기.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램군의 시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지역 물건 분석이나 이런 코드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램군의 시각을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체의 내용은 크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본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자라는 내용, 그리고 신도시, 구도시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분석의 기준치를 잡아줬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다른 책에서 못 봤던 내용이어서 참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책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폭넓게 나한테 끌고 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 투자의 기본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레버리지,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데요. 부의 인문학에서도 나왔어요. 대출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의 비중이 작아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된다. 라는 내용이
81페이지인가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요. 31페이지인가 81페이지 이랬어요. 제가 어저께 부의 인문학 책을 그 중에서 꼭 봐야 되는 페이지 몇 개를 찾아봤었는데 31페이지, 81페이지, 125페이지가 제 눈에는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약이랑 대출 레버리지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지대이론 요 세 가지가 아마 대표님들이 그 램군 책하고 매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의 레버리지는 돈이죠. 그런데 세상의 레버리지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내 사장이 나를 레버리지로 쓰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책에서 딱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한다.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레버리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시스템으로 이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무언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의 측면에서의 시스템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도는 거. 부동산에서의 시스템은 월세로 수익을 얻거나 전세금으로 회수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시세 차익으로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측면에서의 시스템이었다. 교환.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아마 부의 인문학 보고 이번에 램군 책을 보면서 국부론을 진짜 다시 읽어봐야 되나. 대학 때 국부론 얘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경제학 책에서 막 교수님이 맨날 이론 갖고 와서 얘기할 때 그래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는 게 참 되게 내가 너무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먹여주는 공부만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환, 가치를 교환한다는 비교하고 교환한다? 거기에서 생기는 시세 차익 좋죠. 그런데 더 똘똘한 사람은 단순히 교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키우는 거고 그 가치를 키우는 과정이 단순히 바꾸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 대부분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진짜 좋은 집인데 이걸 더 갖고 있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미처 조금 더 못하고 팔고 나서 다 후회하죠. 내가 팔았는데 팔자마자 몇 억이 올랐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부동산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우리는 늘 요 작은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뛰어들었죠.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우리가 부동산 플랫폼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부자에서 큰 부자 쪽으로 조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이 램군이 그렇게 큰 부자, 작은 부자에 대해서 딱 표현을 할 때, 스스로 그 관점에 놓고 지금 이 투자들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그러면 그분은 큰 부자로 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아니냐. 우리도 늘 부동산을 보면서 물건 좋은 건 알지. 안 사는, 못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마 보시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고, 진짜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재테크 교육을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더 큰 손이냐, 부의 인문학 주인공이 더 큰 손 같이 보였어요, 저는.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각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합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저희는 이 합리적 근거 제시가 더욱더 중요하냐면, 우리를 만나고 있는 고객에게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 합리적인 근거 제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업, 그러니까 원포인트 레슨 진행하기 전에 숙제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대표님들이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철학을 세우고 그 부분에 맞게만 움직이신다고 하면 이 책은 뭐 책값이 뭐예요. 하나도 아까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실천이나 다른 거에 대한 그냥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서 아직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 원포인트 레슨을 접근하셨으면 해서 제가 강제적으로 숙제를 드렸어요. 우리 부회장님하고 협의 없이 그냥 거의 이렇게 진행할게요. 이러고 그랬는데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숙제를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미처 안 하신 분들도 한 번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본인 방법으로 본인의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교환,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는가 아니면 나는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종국적인 얘기가 교환을 통해서 이제 부를 늘려간다라는 건데 화폐가 대체제로 바뀌고 거기에서 이제 화폐 이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옷장사는 옷을 사다가 팔아서 마진을 내는 거고 저희는 매물, 저희에게 대체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예요. 저희는 나의 자산, 나의 노력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는 개념인데 우리는 재화를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팔고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점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부동산 사무실이라는 대체제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여러 가지의 이제 대체제가 사업체나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체는 없는 거에서, 그러니까 무형물에서 유형물을 만드는 거니까 너무 좋은 대체제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할 건지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 편차가 아마 클 거고요. 주식은 속도가 빠른데 문제는 가격 변동이 커서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 부동산은 하지만 시세 차익이 늘어나고 현금 흐름, 우리 월세 받는 걸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돌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도 이용하면서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은 투자고 또한 시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질 수 없다. 질 수도 있겠죠.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접근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각도가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교환 가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교환이 필요한 이유. 여기는 단리 2%에서 2.5%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 그러니까 통장 속에 10억이 나중에 12억이고 나중에 아파트는 몇 년 뒤에 얼마냐. 몇 년 뒤에 얼마인지 모르겠잖아요. 거꾸로 계산해 봤어요. 현재 아파트 10억짜리가 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옛날에 5년 전에 5억 7천이었고 10년 전에 얼마였지? 한 1억 했겠죠. 이런 것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 흐름,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라는 게 램군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보유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동산
이 사고파는 이 교환이 필요하게 된 이후에 옛날로 돌아가서 정착의 개념이 인간에게 도입됐기 때문에 주거가 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뭐 수렵사회, 농경사회를 거쳐서 공업사회 다 거쳐서 지금에 와 있죠. 지금은 그 다음 4차 산업시대에 와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 일자리 부분이 서울이 부가가치가 높고 한게 서울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고 서울에 많은 산업이 집약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내용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인문학의 집약 파트하고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혁신 산업은 왜 땅값 싼 곳으로 못 가느냐? 그거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인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산업들이 모여 있어야 그것들로 인한 시너지로 인해서 혁신 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낙후된 부가가치가 낮은 동네, 그러니까 물가가 싼 동네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쪽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판교에 그렇게 관심을 안 뒀었는지 후회 많이 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하진 않았는데 하면서 신도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여기 램군의 신도시 파트 볼 때 제가 막 진짜 이 책을 빨리 받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의 방향도 일자리 중심으로 주거가 형성이 되고 그 주거가 교통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상권, 학군, 자연환경을 모두 다 믹스한 여러 가지 형태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후반부에 구도시 분석할 때 아니면 신도시 분석할 때도 이거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조금 전에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주요 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통해서 갈 건데 토지는 업무시설 그리고 도심이나 관광지는 지역적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유지가 될 거고 주택은 입지가 좋은 구도심.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업무시설이 많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고 또한 신도시도 교통을 위주로 교통이 잘 형성되어 있는 신도시는 꺼지지 않을 거다. 여기에 크게 과거에 있었던 신도시 3개. 평촌, 일산, 분당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3곳 중에서 분당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았던 이유가 밑으로 내려가도 올라가도 옆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교통이 좋거든요. 근데 극명하게 일산은 또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산은 그 시대 20년 한 15년 전, 20년 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분당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인 부가가치가 일어난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또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다시 생기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신도시가 생기면 뒤에 있죠. 크기 왜 생겼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한번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가는 주요 업무 상권이 유지되고 상권이 이동되는 거에 따른 변동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인근에 백화점이나 커다란 쇼핑몰이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겠죠. 하지만 반면에 다른 먹거리나 아니면 판매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겠지만 세탁소나 미용실 이렇게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가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부동산은 변화될 건데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변모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거니 거기에 주목해서 바라보자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들을 근간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떠실지. 항상 부동산은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한테 다른 거는 뭐 그냥 얘기하지만 1, 2년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1,
1, 2년 안에 집 하실 거면 사지 마세요. 5년 갖고 계실 거면 사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1, 2년 동안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지만 5년 뒤는 분명히 지금보다 높아요. 그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모든 물가 지수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그 기준의 집을 매입해야지 지금 현재는 단순히 1, 2년의 단기 투자로는 수익을 보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늘 싼 거를 사겠다고 고민하는 분들 절대 그 타이밍에 그분이 집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을 검토하는 것보다 입지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지 경제 흐름에 있어서 나는 낮아졌을 때 살게. 못 사는 무슨 이유가 있죠? 그분의 집을 못 팔아. 그분의 전세를 못 빼 그때. 진짜 싼 물건이 나왔을 때. 그 싼 물건은 아무한테나 안 가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거 있잖아요. 내가 먹기는 조금 그렇고 남 주기는 아깝고 딱 이런 사람들이 민기적 거리니까 빨리빨리 밀어내시고 다음 손님 붙이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제 집에서 살지만 맞는 얘기 같았어요. 지역이 시세를 주도한다. 저는 지금도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게 지역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괜찮다라고 검증되셨으면 이 동네에서 제일 싼 거라도 사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10억짜리 물건이 있고 5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얘가 2억 올라가는 거랑 얘가 3억 올라가는 거랑 얘기가 달라요.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작은 걸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정말 물건들이 쌌을 때 못 샀던 이유가 물건이 10억인데 전세가 9억이야. 나는 1억 있으니까 이 집은 살 수 있지만 9억 전세를 못 빼주니까 못 샀잖아요. 그럼 그때 거꾸로 내가 빼줄 수 있는 물건을 사면 되잖아요. 갭 차이 얼마 안 나는? 이런 식으로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나는 왜 이 동네에서 막 이 동네 호황인데 왜 나는 거래를 못 하고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지역 분석을 본인이 조금 더 잘하시면 내가 메이드로 갖고 있는 지역의 요 위치와 여기보다 비싼 물건과 여기보다 더 낮은 물건을 비교해주면 되게 초이스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 안에서의 꼼꼼한 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한테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땅의 희소성에서 건물은 30년 뒤에 제로가 되는데 건물의 가치만큼 땅값은 올라 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꼭 자가로 거주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대지 지분이 낮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조금 고려를 해보자. 맞잖아요. 내가 그 물건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것 때문에 제일 커다란 요인이 작용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땅의 중요성은 앞으로 아마 서울 지역은 더 심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이 그냥 단순히 중압감보다 뭐 대출 이자에 대한 중압감이 있을 거고 보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거보다 편안함. 그렇잖아요. 내 애들이 내 집에서 떠든다고 해서 누구 눈치 볼 거 없고 만기돼서 세입자 나가라고 주인 통보받는 거에 대한 신경 쓰이 없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 집 마련을 아직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안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가급적이면 100만 원이 남아도 내 집에서 살자. 저는 지금은 그러한 쪽으로 바뀌었죠. 길게 보면 지금 제일 싸다. 왜냐? 부동산 상승률, 물가 상승률 항상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 얘기 있었죠. 부인문학에서. 일본만큼 하락하지 않겠냐. 일본이 대출을 해준
그 폭과 우리나라는 40%, 50%요 정도 그 대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관점적으로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부의 인문학에서도 나왔어요. 저는 이 책보다 부의 인문학을 먼저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부의 인문학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상향곡선으로 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가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 시점이냐. 그거를 체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 이건 내 소득이 아니고 평균 소득이에요. 평균 소득이 뭐 5천이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 10년이 걸리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 2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 집들이 두 개가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20년 대비 10년이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조절돼서 오히려 가격이 낮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의 단지 비교할 때 이렇게 그 평균 소득으로 주택의 가격을 대비 수치로 직접 확인해봐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해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시점에 왔잖아요. 저희가 17년부터 오르기 시작해갖고 지금 20년인데 40% 거의 저희 단지 거의 100% 오른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은 멈출 때는 맞거든요. 고점. 그리고 전세가는 상승한 잘못 써진 것 같죠? 아, 저게 매매가 상승인데요. 오타 있네요. 매매가는 상승하는데 전세가가 보합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에 곧 멈추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된다라는 얘기고, 또한 대형 평형이나 나홀로 주택, 아파트,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계속 정체해 있다가 갑자기 상승할 때, 이때가 고점에 거의 마지막에 오지 않았나. 지금이 딱 이 시점이에요. 지금 딱. 고점 체크 포인트에 정확하게 맞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은 맞구나. 근데 뭐라고 했죠? 더 길게 갖고 있으면 지금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직접 내 거를 사실 때는 지금 고점이니까 조금만 물렀다 사자 맞아요. 하지만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잘 상황에 대한 믹스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왜냐면 지금 작은 평수들 너무 많이 올라서 못 팔리지만 대형 평수는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팔아야죠. 주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다른 집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싼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한참 가격을 주도하고 나갔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고점. 저 너무 공감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정리 안 되고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정리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 현재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딱 뭐냐면 상승이 시작점이 어디 한 군데 포인트에서 시작했으면 이 영향력이 거의 끝까지 다다르는 시점에는 나홀로 아파트, 대형 아파트, 주상복합이 오르고 있다. 요 중심에는 상승의 시작점부터 흘러가겠죠? 이 상승의 시작점을 지역으로 보는 걸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고점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락 시그널에 대해서, 지금 고점의 연관선일 거예요. 하락 시그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3가지 정도가 중복된다라고 하면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입지인데 청약률이 낮아지고 우리 지금 한참 성수기였어야 돼요. 그죠? 성수기였는데 거래 안 됐죠. 별로 없었어요. 진짜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게 구축 거래가 침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전세 물량도 잘 안 빠지고, 그리고 지금 아니고 2년 뒤에나 뭐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조심해라라고 해. 지금 다 적용돼. 하지만 저의 과거를 놓고 보면
미분양인데 입지가 좋은 거는 지금쯤 안 팔리면 막 할인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단지도 그런 단지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볼게요. 부동산 사이클은 거의 10년 주기로 돌아요. 거의. 이 상승 곡선이 지금은 이렇게 포물선으로만 했지만 실제 우상향 곡선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고점이 고점으로 가는데 저점이 저점으로 가는데 거의 10년 주기로 돌고 있고 이 부동산 이 상승폭은 금융이나 다른 경제 지표보다 살짝 후행하니까 앞에 지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시면 부동산 지표의 흐름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램군이 말했던 상승기에 맞춰서 제가 포인트를 적어봤어요. 하락이 시작될 때 매매가가 낮아지고 전세가는 올라간다. 그리고 미분양은 매매 전세가 다 빠지고 있다. 가격이. 그러다가 쭉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전세가율이 상승하기 시점부터 가격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 시점에 맞춰서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분양권이 과열되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쯤에. 현재는.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대형 아파트의 투자가 확산이 되는데 이게 거의 고점 시점에 이르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이렇게 네 가지로 전세가하고 이제 매매가를 비교를 해놨죠. 그러면 전세가, 매매가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전세가가 올라가면 기다려라. 매매가는 더 하락할 거고 바닥을 치면 그때 사라. 맞아요. 맞긴 한데 그래도 팔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둘 다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 별로 안 올랐어. 그럼 한참 올라갈 길이 더 먼 거야. 적어도 2년, 3년씩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면 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는 내려가고 매매가가 올라간다. 지금이 딱 이 시점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남권은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세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은. 원래 90%에서 90%.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여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은 매도를 고민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니냐? 또한 이 현상은 고점에 이르는 거 말고도 신도시에서 공급이 과잉됐을 때 이러한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또한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얼마나 됐어? 이렇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마나 정체되어 있었는지 그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정체된 게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보고 상승하다 멈춘 것보다는 하락하다 멈춘 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더 좋은 포인트다.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 입주 물량 체크하는 파트로 들어가 보시면 닥터 아파트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실적은 감정원 들어가시면 인허가 실적에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 분양이에요. 입주 물량 여기도 오타 있네. 제가 밤에 만들었거든요. 맨날. 그렇게 전환될 거다. 그리고 입주 물량 체크할 때 해당 여기 만약에 여기가 방배동이잖아요. 이 방배동만 보면 안 되고 방배동에 인접해 있는 지역까지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항상 공급은 어디가 제일 포인트고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톱다운 방식으로 중심을 먼저 잡고 주변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는 국토부 사이트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분양이 얼만큼이 적정이냐 요 수치를 기록해 준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적정 수치가 인구 대비 0.1%.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의 미분양이 0.1%보다 높다고 하면 곧 소진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곧 미분양이 빠져나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 아파트 청약률은 뭐 아파트 투유 사이트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두인 경매 얘기했는데요. 두인 경매 같은 경우는 유료 서비스 말고요, 무료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서 굳이 경매를 메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두인 경매 통해서 경매 물건 정보를 보시면 조금 좋아요. 저도 그래서 꼭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두인에서 보거든요. 이때 근데 솔직히 요즘에 여기에서는 지금 낙찰가율이 낮아지다가 점 찍고 올라가는 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엔 일반인 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투자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일반 수요자들이, 투자자가 아닌 입장인 수요자들이 직접 컨설팅 업체를 끼고서 많이 접근을 하고, 또 그들은 경매 낙찰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꼭 안 사야 되는 손님인데도 그거를 낙찰받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격을 보지 마시고 그냥 전체 추이만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경매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적용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를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있더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신도시, 구도시 분석. 되게 저에게 쫄깃쫄깃한 인사이트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있죠. 아파트, 상가, 빌라, 재건축, 분양권, 토지. 이 중에 상가는 주변 세대수를 체크해서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세대수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 뭐 빌라는 교통, 뭐 재건축은 다 아시죠? 대지 지분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그리고 분양권은 적정 분양가가 얼마였냐. 토지는 쓰임새. 그 남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잘 모르겠고 뭐 잘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은 건축 기본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보시면 아마 땅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실 거라, 이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땅이 그 땅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나 아니면 손님을 핸들링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어서 아마 계약까지 가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신도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도시의 조성 이유,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램군이 신도시 투자가 성공 확률 90%라고 얘기해갖고 헐. 그리고 책에 뭐 이래서 안 좋아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도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우리 위례 한참 시작할 때 제 주변에 위례 들어갈까 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아, 거기가 되겠어.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주변 지역에 대해 그 가격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게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앞으로는 신도시 조성 이유와 규모를 꼭 보자.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조금 뒤에 표로 보여드리고요. 신도시의 사업 규모는 100만 평은 돼야 된다. 끄덕끄덕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의 사업 주체가 LH냐, 지자체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실제 그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자체가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은 중간에 도지사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다른 것들로 인한 이벤트에 너무 적용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휘청거림을 받지 않으려면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정부 주도 사업이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세종시가 좋은 거잖아요. 제가 원래 세종시 가려다가 방배동에 뿌리를 내렸는데 갔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인근 구도심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신도시의 성장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일자리에 대한 근접성. 계속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변모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자족 도시로 안정할 수 있겠는 이게 일자리 이 부분이 제일 크겠죠.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 지역의 지식 기반 산업이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거. 판교가 예술이에요. 박순미 대표님 들어갈 때 갔어야 되는데 14기 때 만났는데 그때만이라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간에 저에게 신도시를 다시 보게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이 책이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4가지 기준을 놓고 신도시를 한번 바라보자. 이미 많이 개발돼서 이만한 규모의 신도시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신도시의 성장을 표 하나로 다시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미분양 한참 날 때 제가 이때 신도시 세종 갈라 그랬거든요. 교수님 교육을 받고 제가 방배동에 뿌리를 내렸는데 잘한 거겠죠? 그죠, 교수님? 이 미분양 시점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시범단지 프리미엄. 그 세종도 천마을인가 있거든요. 그 금강변에 그쪽에서 시작돼서 1, 2, 3, 4 이렇게 5구역까지 있죠. 5구역 맞나? 5블럭.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4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아직도 5블럭 뭐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쪽이 남아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세종은 요만큼 온 것 같은데요. 세종은? 네, 아마 다산 신도시가 요 정도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시점을 나누어서 한번 신도시를 분석해 보자. 여기에서 처음에 미분양이 시작되는 이 시점 불안기, 그러다가 안심기, 흥분기, 환호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투자 측면에서는 이 안심하고 흥분하는 시점, 이 시점이 가장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다. 왜냐면요, 한참 이 분양권 하락기 세종이 이 정도에 있을 때 34평 아파트를 분양을 3억 중반 정도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전세가 8천이었어요. 8천. 내가 들어간 투자금이 거의 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게 8천이었다니까, 8천. 저희 회원 중에 그 8천짜리 전세를 한 달에 30개씩 쓰는 분이 계셨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것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 전세만 30개씩 쓰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시점을 이렇게 신도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어느 시기에 속하는 지금 시점인가를 분류해 보면 왜냐면 늘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갔으니까 이거 패턴이거든요. 신도시에서 이 경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패턴을 이렇게 정리해 둔 거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신도시 역시 이렇게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관점으로 앞으로 나오는 신도시를 한번 바라보자. 저에게 적용을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 전략 분석. 저는 구도심 서울시 분석은 많이 했는데 늘 지방에 있는 도시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되게 막연하잖아요. 내가 그 동네에 안 살아봤으니까. 나의 고향이 거기가 아니고 나의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했던 분석은 철저하게 경매 물건 정보에 대한 정보 노출된 거 그걸 기반으로 그냥 그 동네 거래가 얼마에 되느냐 요것만 해봤지 그 물건이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알려줘요. 조금 있다가. 구도심은 오히려 분석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 데이터가 있고 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아까 그 전월세 얘기하고 여기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전세가율의 평균을 구하고 시점상으로 이 전세가율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낮은 시점이 매도 적기. 언제? 지금. 지금 저희 단지 50%예요. 50%. 그런데 3년 전에 90%였어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매수 적기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 뭐 매매가가 더 낮아져가지고 더 빠질 거라고 매가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늘 우상향이라 그랬죠. 더 올라가요. 제가 한 1년 반 전에 이 요거하고 관련해서 유사한 교육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서울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곳을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 청주가 500만 원 살 수 있었어요. 세입자들이 집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500만 원만 있으면 사. 나도 한번 사볼까? 그때 살짝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게 벌어졌어요, 다시. 전세가가 낮아진 게 아니고 매매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얼마나 정체됐는지. 전세가 멈춰있고 매매가가 낮아지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때는 매수를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거고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 이 매도 적기에 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매도 적기에도 팔 건지 말 건지는 그 물건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지역의 입지까지 보셔야 돼요. 그 지역의 입지가 지금 여기 매도 적기에 와 있지만 여기에 와 있지만 이 시점이 바로 옆에 방배 5구역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변화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매도 적기가 아니고요. 보유해야 된다니까. 교환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교환보다 보유로 수익을 더 키우는 게 더 답이라고요. 내가 교환을 해서 나한테 돈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거를 돈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물건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얘기가 아까 앞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 부동산에도 똑같이 이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이 시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석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단지별 분석을 해보시면 요 그래프가 다 똑같은 시점에 와 있진 않을 거예요. 단지별로 이 포물선을 이게 지금 저는 그냥 쉽게 하려고 직선으로 그렸지만 이 포물선을 그리는 각도가 틀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구도심 형성을 앞으로 그러니까 구도심을 유형별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거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30년 이상 된 재건축 아파트. 반포에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강동 쪽에도 많고 그리고 강북에도 꽤 많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주택. 또 재개발 재건축이 없는 경우는 1군 입지의 구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있는 여기 방배동 빼고 동작구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적으로는 1군에 속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엄청 오래됐어요. 아파트가 한 25년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애들도 앞으로 변모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을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대표님들 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은 늘 새 집 살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투자는 관점이 달라야 되거든요. 투자의 포지션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렇다. 그리고 구도시에서 성공하려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그만큼 사람들이 늘 넘쳐나기 때문에 공실률이 적을 거예요. 매매 전환율도 훨씬 다른 지역에 대해서 높고
그러한 부분,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이 일대에 한동안 계속 입주 물량이 없다. 신규 공급이 없다. 이러한 지역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저평가된 지역. 아까 가격 저평가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PRR 그걸로 계산해 보시면 그냥 심플하게 우선은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도 연차나 뭐 다른 것들을 같이 놓고 비교하셔야 되니까 여러 각도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입지가 변하고 있는 지역. 입지가 변한다를 크게 교통 아니면은 재건축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 예상 지역.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책 얘기할 때 이번에 이 정책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네요 라는 얘기를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정책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정책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건지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몇 가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지역엔 투자자는 자가 점유율이 바닥일 때 매수를 시작한다. 아까 우리가 전세가가 하고 매매가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매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매매 가격하고 전세가의 비율로 보는 거고, 자가 점유율은 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높은 시점에는 그 시점이 그거에 붙어 있는 시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왜냐면 많은 세입자가 집값이 빠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냥 전세로 살게요 이러는 거죠. 조금 전에 요 시점과 요 시점이 비슷해요. 거의 유사해요. 어느 각도로 보든 한 가지 각도만이라도 정확하게 수치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뭘 같이 보셔야 돼요. 신규 공급만 없는 게 아니고 재고 물량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까 여기 뭐였죠? 구도심 분석이야. 다른 도시, 서울 안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뭐 지방의 구미, 대구, 전주 이렇게 그 지역을 보실 때 요 기준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격이 저평가된 지역. 여기에서 최근 4년 분석하라고 했는데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에서 사서 50%에 팔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샀다가 내가 예상한 게 4년간 분석을 하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다 올라가고 있을 때 30%에 사서 50%에서 팔고 나오라고. 왜냐면 50%가 넘어가면 꺾일 거니까. 네. 그 정도의 매도를 하면 크게 리스크 없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지가 변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일자리, 교통, 그리고 재건축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5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여지를 보시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정책으로 인한 풍선 효과는 어딜 누르면 어디가 올라가, 어디를 누르면 지금도 최근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 다시 지정된데 걔네들 때문에 인천이 오르고 있대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항상 흘러가요. 흘러간다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방의 소도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적도 색깔로 보는 거는 다 했어. 그냥 우리 동네만 봤지. 지방 광주를 그렇게 보겠다고는 안 해봤는데, 지적도로 이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인지 아닌지 이종인지 일종인지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네. 틀린 얘기가 아니네. 서울은 그렇게 보면서, 왜냐면 우리 이 동네에 중개하려고 할 때 손님이 상업지역 달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 지도 안에서 색깔로 보이는데 왜 지방은 제가 투자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봐요. 하여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놀라웠던 게 택지개발지구를 지도 안에 노란색 도로로 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지도 이렇게 크기 늘렸다 줄였다 해서 보시면 도로의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중에 노란색 도로는 택지개발지구를 찾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시청, 법원, 버스터미널. 이 지방에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야. 특히 버스터미널. 그리고 신규로 생긴 뭐 영화관, 뭐 백화점 아울렛 이런 것들도 좋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학원. 학원이 어느 동네에 밀집되어 있느냐. 이게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로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신선하고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이상의 도시는 업무 밀집 지역을 확인하고 그 지역의 교통망을 체크해 봐라. 그리고 또한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유형 누가 지었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셔라. 이거랑 아파트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게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나오죠. 중학교 학군. 고등학교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가는데 중학교는 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좋은데 애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군이 매우 중요하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지역 분석을 직접 하시는 방법 중에 도시 기본 계획을 살피는 거는 네. 근데 실제 그렇게 많이들 접근하진 않으세요. 진짜 뭐 토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주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도시 기본 계획까지 살피면서 예, 도시에 대해서 뭐 중개를 하신다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신선했던 건 이 시청장, 구청장 이름으로 뉴스를 검색하라는 거예요. 오, 맞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는 저는 검색을 안 해봤거든요. 맞네. 그렇게 하면 최근 뉴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하고 키워드 검색하는 건 많이들 하실 거고 나무 위키를 통해서 지역 히스토리를 봐라.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역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도 그 검색을 하는구나. 그런 이해를 하게 돼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적용하는 과정으로 시세지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이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독주택을 통해서 토지 원가에 대한 이해를 하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저는 요즘에 디스코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코가 지금 등기부도 바로 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좋으냐면요. 누가 몇 번지 물건을 줬는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한 층이 몇 평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거 가서 그냥 실거래가만 보고 나오시면 안 되고 더 눌러보시면 건물 누르시면 층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적어도 만약에 여기가 3층이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식당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시는 걸 그냥 앱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가격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이런 어플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 수준의 현황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자꾸 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시세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토지 원가를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가 있고요. 주변에 다가구 신축한 건물이 몇 평, 몇 층 기준으로 대충 건축물, 건축비 산정하실 수 있거든요. 평당 요즘은 그냥 빌딩, 조그만 소형 꼬마 빌딩 짓는 것도 거의 평당 한 45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런 방식의 그 신축 건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해라. 왜냐면 신축 건물은 자료가 되게 정확하게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가는 임대료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계산을 해볼 수 있겠다. 특히 대표님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규 상가 분양을 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이 수익률이 맞는 건지 아닌지는 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인근에도 있는데 12억에 분양할 때 550. 네, 분양해 주겠다. 아까 그 세입자 맞춰 주겠다. 그러면 그 550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 보고 투자를 가든 손님한테 안내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검증 없이 만약에 그냥 MGM 때문에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그 동네에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임대료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매매 그냥 손님을 안내하는 시점 말고 내가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내가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물은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 공실이에요. 건물 전체가. 입지가 좋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확인해 보셔라. 그리고 아파트 평형별 평당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워낙에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커요. 평당가로 비교해 보면 특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에 요 평형대의 평당가가 맞냐? 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뒤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부동산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평준화할 수 없다라는 개별성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죠. 또한 동일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반영을 한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부동산에 대한 여기는 그거겠죠. 시세에 대한 특성일 거예요. 가격이 아닌 비율로 움직이니까 아까 입지가 맞다라고 하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로 움직이니까 너무 비싼 물건이 아닌 저렴한 물건이라도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 단지에 물건 없으면 다른 단지 물건이라도 사게 손님한테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적어도 내 단지보다 더 비싼 단지, 더 싼 단지, 똑같은 단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야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 아닌 조금 떨어진 물건이어도 이 가격이면 나는 이 동네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정리가 돼야 되니까 우리 단지만 가지고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시면 안 되고 인근 단지에 대한 통계 자료까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가 여기에 담길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에 따른 가격 변화, 입지 평준화, 인구 법칙이 있는데요. 뒤에서 잠깐 볼게요. 입지 유사한 패턴으로 흐른다. 같은 동네는 같은 비율로 올라가니까 그 비율,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물건은 같이 검토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방배동인데 여기 방배동하고 반포는 틀려요. 여기하고 서초동도 틀려요. 하지만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사당하고 방배 요건역은 비슷해요. 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입지를 놓고 보면 되게 유사한 패턴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까 인구 대비 법칙 아까 있었죠. 아까 미분양은 0.1% 이런 거. 그냥 그러한 접근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지금 같은 평형대 가격이 같은 지역 내 평형으로 흐른다. 아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33평대가 제일 많이 그럴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의 대부분이 33평이 메이드인을 이루고 있고 이 33평을 요 단지를 못 살 때 여길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검토하기 때문에 어떤 단지 하나가 가격이 33평이 쭉 끌려 올라가면 주변 단지도 이거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평형 가격이 요 비슷한 입지 기준으로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또 거꾸로 뭐예요? 같은 평형대가 그렇게 움직이면 나중에는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큰 평형대가 인상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지에 있는 큰 평형대가 또 주변으로 확산돼요. 그러니까 확산은 평형을 달리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지하구의 가격 형성은 같은 평형대 위주로 흐르니까 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아니면 주택들의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되게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해줘서 되게 고마웠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직 분양권을 많이 안 해서 약간 확신을 묻고 있진 않고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접근을 해드릴게요. 분양권에 대한 가격은 입지, 상품성, 가격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연식에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권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마 고단지만 보면 나중에 5년 뒤를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상권이 아니고요. 그 생활 편의성이 제일 그 신도시나 아니면 그 분양권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은 개인들의 판단에 맡겨드릴게요. 하지만 새 아파트가 항상 상품성은 높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래서 연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투자자 항상 빨라, 진짜.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투자하려고요 이렇게 오는 손님들이 많을 때가 스타트인 것 같아요. 항상 그때가 시작이야. 투자자가 자꾸 온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그 생각을 제가 확신을 여러 번 했지만 뭐를 느꼈었냐면 분양권 상한제 얘기가 나올 거다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자가 반포를 싹 쓸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분양권 상한제가 나왔다고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는 반복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패턴에 대한 이해가 이미 정책을 100%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 풍선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내가 봤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까지 봐주려고 한다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얘기 나올 때요. 본인 명의로 안 사고 다 자녀 명의로 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한 거래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고 뒤늦게 자금 조달 계획서 또 제한 나오고 어떻게 보면요. 투자자보다 항상 정책은 한 걸음 뒤에 나와요. 근데 실수요자는 이거보다 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적어도 중개를 하는 입장이니까 적어도 투자자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해는 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공급 불균형, 개발 호재, 기본 입지에 대한 이해도 맨날 이것만 보는데?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들에게는. 일상 속에 담겨 있어요, 그냥. 그리고 정보도. 왜냐면 엄청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녀. 그런 커뮤니티도 많이 하셔. 얼마 전에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한 사람이 2만 원씩 낼 테니까 자기한테 1시간만 상담을 해달라고 6명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자기네가 매번 그렇게 모인대. 돈 많으신 분들인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세가 상승 시기에 맞춰서 진입하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 벌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유념해서 보시기 때문에 아까 그 표 있죠? 전세가율이 낮았다가 올라갈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매번 확인을 하시니까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보이는데. 정책이 나오면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흐름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되게 많은 경험하고 노하우로 인해서 그지요. 돈이 없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 이 상승선이 꺾어져 떨어졌을 때 나는 언제 들어가야겠다는 예측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 아니어도 되니까 정확하게 손님한테 근거 제시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분석을 여기에서 이제 그 R1 감정원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분포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느 분이 따로.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청주 사람이 많이 샀느냐, 청주 사람이 많이 샀느냐, 아니면 옆에 조치원 사람들이 샀느냐, 아니면 서울 사람이 샀냐, 부산 사람이 샀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인즉 투자자 발 빠르고 정보가 좋다 그랬죠. 이 아래 관할시도 외에 있는 케이스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먼저 들어가면 가격이 끌려 올라간다고 했죠.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들은 패턴을 분석하고 패턴에 따른 이해를 빨리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투자자의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월세 수익률 높은 아파트 찾는 것들은 뭐 이렇게 뭐 리브온, 뭐 실거래 내역, 네이버 시세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 대출로 수익률 높이기는 현재 불가해요. 현재는 안 돼요. 가치 제한이 있고요.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법인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손님들이 법인으로 부동산 운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한테 꼭 하셔야 될 얘기가 뭐냐면요. 혹시 법인 운영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부동산 말고 일반적인 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부가세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개념이에요. 또 하나 직원들 노무하고 관련해서 4대 보험 신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만약에 요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부동산 투자도 이걸로 사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매매가가 달라져요. 우리가 10억 주고 물건을 샀는데 법인이 사는 순간 이거를 부가세 별도로 할 거냐? 포함으로 할 거냐가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10억에 팔겠다고 그랬지. 내가 부가세 10% 떼고 뭐 9억 얼마에 팔겠다고 한 적 있어요? 나는 그 금액에 안 팔아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은 매입할 때 먼저 11억으로 물건을 사야 돼. 팔 때는 내 물건을 법인만 사가요? 개인이 사가잖아요. 그럼 매가를 10%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냥 임대료 수익을 중점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면 법인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팔고 사고 양도세를 개인이 내는 양도세를 법인세로 전환해 갖고 내시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달라지고 매입 매출이 틀려지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세무적인 거,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다 있는 상태에서 나 괜찮아. 그래도 나는 개인 명의로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 라고 하면 하셔야죠. 무조건 지금 최근에 안 그래도 저도 법인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로 수익률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금 적은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실제 내 지역 사례에 대해서 내가 케이스를 적용해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냥 램군이 그런 물건을 찾기 위한 패턴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는 있죠. 전세가율을 평균하고 비교하고 이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앞으로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매수해도 된다. 요거랑 아까 지역의 흐름과 평형에 대한 흐름에 대한 건 아까 반복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리고 KB 리브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리브온에서 대표님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뒤에 또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찾는 거는 매매가는 상승하고 전세가가 낮아질 때 부동산 하락기는 매수를 기피하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아까 다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고 이제는 여기 램군이 알려주지 않은 또 다른 각도의 이제 이해를 하실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알려드리면요. 흐름이 이 모든 책에 있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입지와 흐름.
이 흐름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한테 맞게 찾아볼 수 있을 건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어디 연회장 가면 와인잔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셨어요? 그럼 물이나 뭐 술을 부을 때 여기에다 부어요. 밑에서 붓진 않아. 항상 위에서 부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넘치고 넘치고 이렇게 넘쳐서 아래까지 흘러가요. 그럼 얘를 부을 때와 이 맨 밑에를 부을 때 시차가 있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흐르냐?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대부분 서울권역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강남구에 깜빡깜빡 신호가 들어와요. 어떤 신호가? 매수 신호가 들어와요. 깜빡깜빡 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색깔이 진할수록 빨간색일수록 더 가격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강남구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노란색이나 이렇게 초록 그냥 빛만 조금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시점이 조금 물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주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 송파구, 성남의 분당이겠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번져요. 그럼 그 기준을 지도를 놓고 보시면 매우 정확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도를 이렇게 놓고 서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번져 나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것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더라. 흐름으로 움직이더라. 항상 시작은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네 군데서 시작이 돼요. 이게 시작이 돼서 과천, 분당, 광명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흘러가는 게 지역이 꼭 붙어 있어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가격. 그 다음 가격으로 흐르는 거예요. 강남구가 올라. 그러면 그 다음에 흘러서 저 그 수원 영통도 가고 팔달도 가고 건선도 가는 거예요. 지금 요 패턴에 대한 흐름은 3년 전에 강남, 서초, 송파 이 핵심부에서 시작된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현재 팔달, 건선 조정 대상 지역이 묶였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여기 영등포에서 시작한 게 이렇게 일산으로 흘러서 뭐예요? 곧 부천까지 갈 거야. 아직 부천이 지금 깜빡깜빡 신호가 오기는 하는데 이게 뜨겁게 붙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역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상승선의 시작이 이런 고가 비싼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비싼 지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약간 지역이 낮은 데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 항상 중심점, 포인트가 노원, 도봉, 성북, 강북에서 시작이 돼요. 이쪽이요. 그 옛날에 생겼던 아파트들 있죠? 구축 아파트. 걔네들이 많은데요. 물량이 많다고. 그 물량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되느냐. 이게 주변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지금의 시장은 조금 전에 마지막에 와 있고요. 여기가 노원도봉이 안 오르진 않았을 거야. 올랐을 거야. 하지만 시작이 여기서 되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포인트가 또 와요. 그러면 뭐냐면 노원도봉에서 시작했어. 그럼 금천구도 좀 있으면 오른다니까? 그럼 뭐냐면 투자자들은 노원도봉이 오르고 있을 때 금천으로 가는 거야. 먼저 산다니까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 거 보시면 강남이 시작되고 서초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벌써 수지 가서 샀다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강남 집을 살 돈이 없다고 강남에 투자를 꼭 못해서 투자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패턴을 놓고서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흘러올 거다 라는 걸 예측하고 거기가 사는 거야. 시차가 있다니까? 2년, 3년? 오늘 이 수업 들으신 분만 아세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있으니 대표님들이 그러한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분당에서 수지에서 중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면 지금 강남이 막 오르는 거 아시죠? 금방 넘어와요. 이런 거 다 보여주지 말고 그냥 살짝 보여주고 그냥 치워주지 마 절대. 그러한 흐름이 있다, 흘러간다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접근했던 투자? 뭐 이거 자료 찾는 거요? 아, 자료 못 찾아도 가서 물건 싼 거 사면 돼요. 교통 좋은 데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리브온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표님들이 심심할 때, 할 거 없을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KB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제공되는 자료를 조금 보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얘네가 주간 보고서가 나오고요. 월간 보고서도 나오고 다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만든 건 완전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그들은 통계, 다른 경제 지수를 다 확인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월간 동향에서는 항상 2주 늦은 자료예요. 2주 늦은 자료. 하지만 이거마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면 좋아요. 발표일 기준으로 2주 앞에 이제 2주 후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전께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늦은 자료가 특히 수도권 5대 광역지 그리고 기타 이슈가 있었던 지역들 위주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 주간 보고는 대략적인 움직임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는데 이 움직임이 뭐예요? 대표님 지역이 아니고 대표님보다 선행되어 있는 지역들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 지역에도 곧 느낌이 오겠다. 이게 훈풍이 흘러오겠구나 라는 걸 예측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다 자료들이 다 통계 위주이기 때문에 실제 중개를 하시거나 손님한테 뭐 브리핑을 하시거나 하실 때 갖다 쓰실 자료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한 주간의 시작을 이것과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많은 남자 대표님들 계시는데 다 공부 안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이거라도 보세요. 경제신문 보시는 것도 맞지만 부동산 관점에서 딱 꽂아놓고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확인하시는 게 한 달 월간 나올 때요. 시계열 자료라는 게 나와요.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되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가시면 이 시계열 자료가 제공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요양, 가역지수,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기를 내 지역에다가 클릭 하시면 내 지역에 맞게 요 표가 다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거 말고 기간 비교, 직역, 이렇게 다 전세 월세 쭉 있어요. 여기 PIR 있죠? 아까 말한 PIR 여기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것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다.
되게 그런 자료들이 KB 리본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단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잘 못 만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KB 리본 들어가시면 거기에 단지 브리핑 자료가 샘플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다운받으셔서 그거를 변형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학군, 입지, 뭐 동향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들이 항상 정책이 나오거나 무슨 이슈가 나오면 이걸 내가 부정하고 갈 것이냐. 저는 우리가 적어도 중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풍선 효과에 대한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책을 부정하는 순간 다 쓸모없는 얘기야. 근데 내가 정책을 이해하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도움이 돼요. 그런 것처럼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수용하고 가자.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되게 많은 얘기, 이놈의 정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이 동네 비싼 동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 자금 조달 계획 꼼꼼해졌으니까 그렇게 거래하시면 안 되고 자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데 왜 굳이 그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세무조사 받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 나오면 특히 대표님들은 이 중심 안에 현장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발 요약본 보지 마세요. 왜 요약집을 봐? 정책 나왔을 땐 요약본을 보지 마시고 내가 꼼꼼하게 적어도 다 꼼꼼하게 내용을 다 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핵심이 뭐냐를 볼 때 요약집을 봐야지. 요약본 기사에 막 다 돌아다니니까 그거 봤으니까 나는 정책 다 이해했어? 절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 다 다르잖아요. 예외 규정도 있고. 우리는 그 예외 규정이랑 그 시작 시점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면서 요약집을 본다고 우리가 그 정책을 다 이해했다고 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표님들이 중개를 하시는데 투자를 하시는데 훨씬 더 스마트하게 훨씬 더 자기의 자산 관리도 꼼꼼하게 하시는 그런 네오비 독서지향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앞에서 또 댁에서 모두들 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들에게 오늘 제 이 수다스러움이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